그 대공탁이죠. 대공탁하고 부속공탁 있고요. 교재가 464페이지입니다. 대공탁은 첫 시간에 좀 배웠었어요. 대공탁과 부속공탁이죠. 이거는 우리가 조문에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대공탁은 예컨대 유가증권으로 되어 있는 공탁을 이제 기간이 만료되죠. 만료되면 돈으로 금전으로 이걸 바꾼다 그래서 상환을 해서 금전 공탁을 하는 거예요. 유가증권을 금전으로 다시 그걸 찾아와 가지고 은행에서 해주고 그 사이에 나왔던 이자나 배당금은 그죠? 다시 또 이것도 금전으로 같이 요거는 이제 요것에 부속해서 공탁을 합니다. 그거가 이제 우리가 거기 규칙에 32조에 있습니다. 볼까요? 대공탁, 공탁 청구 나왔습니다. 공탁된 그 유가증권의 상환금에 를 하는 대공탁이나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서 그 부속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두 통이죠. 항상 공탁 청구는 두 통을 제출해라. 이항에 그럼 유가증권 공탁에 대해서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청구할 때는 한 장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청구서로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별건이죠. 별건으로 접수합니다. 기록은 하나라고. 그래서 별건 일기고요. 따라서 이것을 사망에 수리할 때는 그 청구서의 뜻과 번호를 쓰고 그 중에 한 통은 유가증권과 이표 이자 받을 수 있는 거, 그 출고 의뢰서 빼야 되니까 출고 의뢰서를 줘서 줘라. 5항에 이런 유가증권이 기명식일 때는 받는 사람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야 되니까 그 청구서 두 통, 청구서에다가 그 보관자, 은행 앞으로 작성한 위임장,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임장, 상환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고 그러한 비용은 다 6항에 청구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7번에 이런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나중에 결국에는 금전공탁 사건으로 접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수리하면은 유가증권 공탁부에는 이제 유가증권은 나오는 거죠. 출급이죠. 그죠? 자, 결론. 이제 의죠, 의. 대공탁은 유가증권에 공탁된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공탁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공탁소에서 유가증권의 돈을 수령해서 한마디로 옛날 공탁물 대신에 다시 새로운 공탁을 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공탁은 원래 공탁이었던 원공탁은 유가증권이었던 것을 바꾸는 것이고 이 원래 공탁이었던 유가증권 공탁을 기본 공탁이고 그걸 바꾼 것을 대공탁이다. 이게 기본 공탁이고 대공탁이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꾼다는 측면 봤을 때는 지금 보세요. 대공탁은 뭐예요? 반드시 유가증권에서 금전이지 거꾸로는 아니에요. 유에서 금전이에요. 유가증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탁물을 바꿀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배웠어요. 담보 공탁을 해요. 그러니까 담보 공탁은 유가증권 공탁, 금전 공탁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유가증권에서 금전에서 유가증권으로 바꾸는 걸 우리는 공탁물 뭐라고 합니까? 를 바꾼다 가지고 공탁물 변경, 담보물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담보공탁은 유가증권에서 금전도 되고 금전서 유가증권도 되고 다만 이것은 담보공탁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변제 담보 관계없는 것이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그 구별 개념 박스에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공탁은 유가증권의 소멸시효 기한으로 돈으로 바꾸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또 공탁의 동일성, 계속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번, 3번 펼치시고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표현을 해보세요. 그건 뭐예요? 계속 공탁을 하는 것이지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른쪽에 담보 공탁은요, 옛날 걸 완전히 빼는 겁니다. 빼고 새로운 걸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 그 영업보증 공탁에 대한 대공탁 해소할 때는 관청의 승인이 필요한데, 문제는 5번이 제일 잘 나옵니다. 대공탁을 할 때는 회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탁서 원본이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이제 잘 나오지 않는데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번에 대공탁은 변제공탁, 담보공탁 관계없이 허용되는데 담보물 변경은 담보공탁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공탁은 유가증권에서 상한금만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에 대공탁은 원래 기본공탁하고 사이에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법원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담보물을 바꿔칠 때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즉 담보물 변경 결정을 가져가면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용 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했는데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담보공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부속공탁이고요. 이자 배당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담보물 변경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볼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자, 471페이지인가요? 우리가 이제 담보물은 이제 우리가 새로 걸 바꿔치는 거를 말하는데, 특히, 영업보증 공탁을 할 때 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맨 밑에, 양가로 이번에 첨부서면 보세요. 첨부서면에 471페이지, 자, 1번. 영업상의 그 담보물을 바꿀 때는요,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없으면 구공탁 그죠? 예, 종종 공탁 하셔야 수 있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업상 보증공탁에 대한 변경에 대해 회수를 할 때는 별도로 변경 승인서는 필요 없는데, 그 신탁업을 해보세요. 신탁법상 영업보증 공탁할 때, 뭐죠? 그 회수를 할 때 이 신탁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서를 첨부하라. 그래서 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거고, 그 신탁만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아까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또 유가증권이 다시 또 뭐죠? 이자나 배당금 나오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A가 B에 대해서 지금 이제 B가 여기다가 공탁금을 유가증권 공탁을 했어요. 국채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압류했어. 그래서 유가증권에 대한 그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 인도 청구권을 뺏어오는 청구권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가증권의 만기가 돌아가지고 이게 원금하고 이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유가증권에다가 우리는 좀 유가증권에다가 압류했는데 이것의 변형물인 원금과 이자에도 압류가 미치게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압류가 미친다 이거예요. 압류를 다시 해야 됩니까?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에 판례 유가증권의 그 인도 청구권을 잘 보세요. 땡땡 치시고 유가증권의 인도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배당 요구했다면 공탁기관이 현금화 환가해서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즉 대공탁과 부적공탁에도 그 압류가 효력에 미친다. 또다시 압류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2005년도 판례입니다. 됐죠? 미친다. 예. 맨 밑에 나오죠? 미친다고 됐죠? 예. 그래서 원금과 이자에 미친다고 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473페이지. 이거 이해하셨죠? 네, 이거. 네. 그 다음에 473페이지에 변동은 이제 이건 뭐 그렇게 볼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우리가 477페이지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각종 공탁에 대한 뭐죠? 공탁금 회수하는 권리, 또 공탁금 취급 권리. 자, 이거는요, 뭐 압류, 가압류, 양도 다 할 수 있죠? 여기도 뭐 압류, 양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압류했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봤듯이 양도라는 게 양도의 문제입니다. 양도. 다 봤던 거예요. 볼까요? 우리가 복습인데, 자, 변제공탁을 예를 들면요. 자, 우리 변제공탁은요, 이 피공탁자가 공탁을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수락을 할 수 있죠. 수락을 하면은 돈을 빼갈 수 없죠. 그것처럼 이 B가 여기 K한테 양도합니다. 그러면 B가 양도인이고 K가 양수인인데 먼저 어떤 거를 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할 때 이 양도인의 인감 도장을 찍고 여기다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이제 공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양도 통지를 보내죠. 그 양도 통지를 누가 B가 발신이 돼서 B가 이 공탁소에다가 양도 통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첫째, B가 양도 통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통지서가 뭐죠? 공탁소에 도달되면은 A는, 자, 공탁자는 어떻게 해요? 공탁자는 회수할 수 없죠. 그죠? 두 번째, B가 양도 통지했어요. 통지하고 다음날 가지러 가요. 줍니까? 안 줍니까? 양도 통지한다면요, B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가 없어요. 설사 인감증명이 없이 통지했더라도 돈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 B가 양도 통지했습니다. 근데 인감증명이 없이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있는 K가 돈을 양수인이 달라고 그럴 때는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볼까요? 그 477페이지. 채권 양도는 그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양도라는 것은 그 중에서 채권의 귀속 주체를 바꾸는 처분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따라서 양가로 2번에 양도를 했을 때는 그 양도 통지를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양도 통지가 뭐냐는 민법상 450조의 대항요건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가번에 그 양도 통지를 이제 어디다 합니까? 공탁관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규칙 44조에 보면요.
공탁가는 49조의 뭐 수락서라든지 판결문이라든지 뭐 가처분, 가압류, 압류, 전부 하여튼 이런 양도 뭐 이렇게 뭐 날라오면요. 그런 서면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날짜, 시간, 분까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죠? 공문서야. 완전히.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원래 양도 통지는 양도 통지는 확정일자로 통지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요, 확정일자로 통지 안 해도요, 공무원이 거기서 날짜를 적어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다음번에 양도 통지, 그 채권 양도 통지는 누가 합니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고, 채권자 대리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대리할 수는 있겠죠. 또, 공탁물 지급 청구권자의 채무자, 자, 공탁물을 주는 사람은 국가고 법무장관입니다. 따라서 양도 통지서를 보낼 때 그 봉투에다가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땡땡땡 쓰고 가로 안에 서울 무슨 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이라고 쓰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고 이렇게 해서 양도 통지가 우리가 국가로 송달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됐죠? 넘어가서 뭐 양도 통지 요거 이제 우리나라 뭐죠? 도달주의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우리가 481페이지. 자, 우리가 다 봤던 거 복습입니다. 자, 양가로 3번 오른쪽 보세요. 양도 통지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즉 공탁물 출급이죠. 출급에 대한 양도가 됐을 때는 그 양도는 피공탁자의 자유의 의사에서 한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 행위 자체 속에는 공탁 수락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공탁서에 송부된 양도 통지서에 공탁 수락의 문헌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죠? 꼭 안 썼더라도 그것이 불실하기라고 있지 않는 한 채권 양도 통지서를 송달한 동시에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거로 보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양수인이 지급 청구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자, 양수인은 청구할 때는 양수했다는 사실증명서면 즉 양도 계약서를 가져가면 되죠. 물론 반대급부가 있는 공탁에 대해서 양도받은 사람은 그 사람 양수인도 반대급부 이행 증명을 하지 않으면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컨대 담보공탁의 회수 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공탁 원인 소멸인 담보 취소 결정을 증명해야만이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나번에 지금 양도 통지서에 인감 증명이 첨부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도 통지서에 인감 증명이 없다면 나중에 공탁금을 청구할 때 다시 양도인한테 인감 증명서를 가져가라 가지고 첨부를 해겠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483페이지에 요 양도에 대해서는 그 2008년도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내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거기 2번에 오른쪽 얘기입니다. 2번에 그 양도 통지서에 인감 증명서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가번을 잘 보세요. 지금 가번이 양도인이에요, 양도인. 자, 우리가 공탁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 통지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가 첨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양도를 한 사람은 공탁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도해놓고 자기가 또 달라고 하면 돼? 그 양도를 뭐하러 했어? 물론 인감 증명이 없어도 양도인은 또 달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양수인은 달할 수 있죠. 그래서 다만 양도 통지서에 인감 증명이 없다면 그 양수인은 달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개정법에서는요, 이 양도 증서를 아예 처음부터 공증을 받아서 내면은요, 인간 필요 없죠. 당연한 거죠.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권이 있습니다. 질권이 있고요. 자, 이제 질권은 이제 우리가, 자, 486페이지입니다. 내가 질권을 잡는 경우하고 양도를 받는 경우는 차이가 뭐냐면요. 질권은, 우선 질권은 남보다 우선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판금은 받을 필요 없어요. 자, A가 B한테 채권이 있어요. 예컨대 뭐 2016년 3월달 되면 돈 준대. 3월 5일날 주는데 1억이 채권이 있어. 받을 게 있어. 1억. 근데 지금 없고 2016년 3월 5일날 하면 돈이 나와. 그러면은 A한테 K라는 사람이 야, 너 나한테 채권 양도해. 양도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양수인으로서 받을 수 있죠. 물론 그때 가서.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번엔 이게 K2는요. 나한테 야, 그럼 나한테 질권 설정해줘. 나한테 질권을 그 채권을 한테 질권을 설정해줘. 해가지고 얘가 질권자가 되고 얘가 설정자가 됩니다. 아까 양도는 그날 안 주면요. 안 주면 다시 판감을 받아야 돼. 근데 이거는 바로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질권에 의해서 바로 압류할 수 있어. 너무 편해. 그죠? 그래서 보통 질권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질권 설정할 때 이 둘 사이에는 계약서를 얘한테 줍니다. 근데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공탁받을 권리다. 그럼요. 그때는 공탁서를 주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네. 그래서 거기에 486조에 따르면요. 좀 이거 보세요. 근데 지금 이거예요. 자, A는 공탁자고 얘가 비공탁자입니다. 자, 공탁. 이 회수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때는 뭐예요? 공탁서를 주는 것이고 출급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때는 뭐예요? 공탁 통지서를 주면 되죠?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486페이지 보면요. 질권 설정은 이제 설정 계약서로 하는 것이고, 채권 질권을 할 때는 보통 조문에 채권 증서를 질권자에게 겨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탁물 회수에 대한 질권 설정할 때는 공탁서를 주면 되는 것이고, 출급에 대해서 질권 설정할 때는 공탁 받을 수 있는 통지서를 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 질권했다는 사실을 공탁서에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탁관의 그 질권 설정 통지를 받았을 때는 그 접수한 날짜를 시간 분까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확정일자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보통 공탁의 경우는요. 꼭 확정일자로 통지를 안 해도 공탁관한테 접수를 하는 순간에 확정일자가 돼버려. 그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질권 설정하면요. 오른쪽에 돈 안 주면요. 직접 가져가면 됩니다. 직접 청구하고요. 또 나중에 안 주면요. 나번처럼 민사집행법상에 의해서 질권의 실행으로서 별도의 집행 권한이 없이도 그 공탁서 가져가서 뭐예요? 압류 추심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때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이때 집행할 때 출급 해수를 집행할 때 공탁서라든지 통지서는 또 필요 없어요. 그죠? 집권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배웠죠, 우리가? 옛날에 공승강첩할 때 배웠어요. 좀 오래됐죠, 이제? 오래됐어요. 잘 펼치고 있어요. 네, 오래되면 까먹습니다. 까먹어요. 까먹는 거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까먹는 거를 고맙다고 또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압류가 뭐냐 이건 다 배웠죠? 이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음 페이지에
뭐 압류가 뭔지 전부가 뭔지는 민사집행법을 공부하지 않았을 땐 이거 옛날에 했어. 근데 지금은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자, 쭉 가서 499페이지로 갑니다. 이건 뭐 진도가 많이 나죠? 499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499페이지입니다. 뭐 체납첨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체납첨이라는 말은 사실 그 조문 근거가 세금에 대한 것이니까 국세증수법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국세를 안 낼 때 이 국세증수법이 있고요. 지방세도 또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 41조에 따르면요. 세무서도 돈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세무서장은 결국에 채권을 압류해야 되는데 그 채권을 압류를 할 때는 그 압류했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조문에 다 있어요. 일단 압류한 다음에 야, 나 압류했어 하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세무서장은 이렇게 압류를 한 다음에 통지를 하죠. 한 다음에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 비용, 일종의 집행 비용이죠. 그 한도로 채권자한테 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조문에 저기 A가 B한테 즉 K라는 국세야. K가 A, B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면요. 세무서는 A한테 통지를 해. 통지한 다음 날부터는 바로 K는 B에 대해서 A 대신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 왜? 조문에 대위한대, 대위. 대위. 나오죠? 몇 조 있습니까? 41조 2항임이네요, 2항. 됐죠? 네. 그리고 압류는 역시, 우리가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알 수 있다. 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고, 이거 나오는 건 아니니까 보시고, 네. 또 참가압류란 말은 뭐냐면요.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세무서가 또 압류할 때 뒤에 압류를 할 때는 원래는 배당 요구처럼 겨부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참가압류라는 게 참가압류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이중압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압류됐는데 2중, 3중 참가하는 거야. 그걸 이중압류라는 말 안 쓰고 여기서는 그냥 참가압류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압류하기 전에 기간에 보내서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자 502페이지에 가압류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누가 이깁니까? 세금이 이겨요. 문제는 5번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가처분이 있죠. 가처분. 가처분 뒤에 체납처분은 가처분이 이깁니다. 가처분이 이거.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 뒤에 체납처분은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요. 체납처분은 말소할 수 있어요. 말소가 돼버려. 마치 가등기 후에 본등기처럼 가처분 뒤에 있는 체납처분은 누가 이겨요? 체납처분이 밀린다 이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 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이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1페이지에 있는 그 소면 쉬운데 조문 하나 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끝나겠는데요. 이거 그렇지. 예, 끝나고 이제 상법을 좀 봐야겠습니다. 몇 개 한 10분만 보고 오늘 뭐 과다하게 나온 진도가 이렇게 몇 개 나갔나 나오는 사이에 이렇게 나갔나 싶겠는데요. 안 오신 분은 일단 우리가 공탁은 자 우리가 공탁을 일단 해왔다 그죠? 그러면 공탁금은 회수든 출급이든 이 공탁에 대한 권리는 뭐죠? 하나의 공탁에 대한 채권이죠. 지급청구권.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이것도 뭐죠? 똑같아요. 이것도 권리를 행사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안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민법
공탁법상의 조문에 있죠.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요. 그러면 그때는 국가가 채무자니까 갖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첫째 기산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느냐? 10년이. 그건 당연히 조문에 있어요. 민법에 권리 행사 때부터죠. 그리고 또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은 언제 됩니까? 소멸시효 중단도 민법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멸시효 중단은 민법에는요. 민법 197조에는 우리가 채권자가 청구하면 중단돼요. 그렇죠? 청구란 것은 내용증명이든 재판이든 청구하면 중단돼. 다만 내용증명은 6개월 동안 중단되는데 소장은 청구하면 재판이 끝나야지까지 계속 중단돼. 그죠? 가압류 중단돼. 그죠? 또 청구뿐만 아니라 뭐죠? 가압류 가처분 해도 중단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채무자가 얘가 또 승인해도 돼. 채무자의 승인도 중단입니다. 자, 그럼 먼저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한대요. 그렇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면 할 수 없잖아요. 예컨대 공탁법상 그 절대적 불확지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할까요?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중단이 있고요. 자, 규칙 60조 볼까요? 60조. 공탁관의 소멸시효 조사. 자, 공탁관은 공탁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 시기를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조회권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어떻습니까? 자,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완성. 이미 완성된이에요. 완성된 금액은 다른 사람이 완성됐는데 10년 하고 딱 한 달 사이에 딱 들어왔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완성됐는데 누가 달라고 출급해서 청구하면 비록 국고로 들어가기 전이라도 출급을 인가하면 돼, 안 돼요? 안 됐죠. 원래 그게 소멸시효니까 국가에서 갔습니다. 가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멸시효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멸시효는 우리가 10년설이 판례고요. 조문에 있고요. 규칙 조문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그 2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인데 이게 변제공탁이냐, 담보공탁이냐, 공탁이냐 다 다른데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첫째는 우리가 변제공탁은요. 자, 변제공탁은 우리가 자 1번에 공탁 회수는 공탁일날 못하고 출구는 공탁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박스에 있는 게 예규인데요. 요게 잘 나와요. 매년 나와 그냥 그죠? 그래서 예컨대 그 공탁에 대해서 어떤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다툼이 다 해결돼야 되죠.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때는 다툼이 해결된 때부터 해요. 그죠? 3번에 그러면 수령불능과 절대불확지는 자 수령불능과 절대불확지는요 안날부터 합니다. 안날부터.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요 그냥 10년 지나도 관계없어요. 자 수령불능과 수령거절은 알잖아요 저희가. 그죠? 수령불능과 절대불확지는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소멸시효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령불능과 절대불확지는 그 채권자가 안 날부터 10년이 돼요. 외우셔야 돼요. 수령 절대 안 때 외우셔야 돼요. 됐죠? 두 번째는 자 아까 갑 또는 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양도인도 양수인이 뭐예요? 이 우리가 상대불확지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으로 확정됐대. 예컨대 판결문 받은 날 확정됐대. 그래서 다시 한번 3, 4번 펼치고 보세요.
수령이 절대 안 떼, 상대가 확정된 때. 다시 한번. 수령이 절대 안 떼고 상대는 확정된 때. 이렇게 오시는 거고, 만약에 공탁의 반대급부 조건이 있다면, 그죠? 그러면 그 조건이나 기간이 도래한 때. 세 가지. 반대는 이행된 때. 조건은 성취한 때. 기한은 도래한 때. 그래서 반대는 반대급부, 기한은 기한 도래, 조건은 조건 성취. 반대는 반대, 조건은 조건, 기한, 기한.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착오는 모든 공탁의 착오는 공탁일로부터 착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개만 보시면 맞추겠는데요. 오늘은 뭐 두 개 못 맞추죠. 우리가 이제 담보공탁은요, 자, 다 봤어요. 자, 담보공탁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보세요. 담보공탁은 회수권에 대해서는 담보 취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출급에 대해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때부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거기 납원의 회수권이 있고 우리가 그죠? 보세요. 출급 가번 출급이고 출급 먼저 볼까요? 자, 출급은 그 출급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즉 피담보 채권의 발생, 손해 발생한 때부터겠죠.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의 확정 때죠. 그리고 문제는 해소를 치시고, 해소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보세요. 담보공탁은 재판에서 A가 이긴 때가 있고 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담보 제공자가 승소한 때, 승소든 화해든 그럴 때는 재판에 확정된 때고, 또 종목일로부터 되는 것이고, 대법원 같은 경우는 날짜가 확정이 없죠. 종목이죠. 그리고 패소한 때는 담보 취소가 확정돼야 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회수는 승소한 때가 있고 패소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승소한 때는 재판이 확정된 때다 이거예요. 패소한 때는 담보 취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 승소한 때는 확정. 패소할 때는 시험에서 잘 나와. 패소한 때도 찾을 수 있어요. 패소한 때는 담보 취소야. 패취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본안 판결 전에 담보 취소라든지 결정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담보 취소 결정 똑같아요. 담보 취소 확정일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 전에는 취하일로 될 수도 있죠. 착오는 공탁에. 자, 그럼 보세요. 자, 담보공탁에서 시험 문제에서 담보공탁 할 때 잘 모르면요, 무조건 담보공탁 할 때 회수하면요, 담보 취소를 찍으면 돼요. 그죠? 자, 볼까요? 자, 담보공탁을 할 때 회수를 하려면요, 담보 취소가 필요해요. 그죠? 담보공탁을 할 때 회수에 대해서 내가 패소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담보 취소한 때부터, 즉 확정된 때부터 기산점이 시작해요. 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또 담보공탁에 대해서 회수에 대해서 압류 경합이 있어요. 그러면 사유신고는 언제 해야 돼요? 사유신고는 담보 취소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담보 취소가 담보 다 들어가요. 쫙. 그죠? 그래서 끝으로 집행공탁은 이제 배당금 증명서 준 때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그 기산점에 우리가 기산점은 자 배웠죠?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대공탁 한 날, 부속공탁 한 날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자, 대공탁은 대공탁 한 날, 부속은 부속공탁 한 날. 됐죠? 대부. 자, 이자는요. 이자는 원금 지급일이에요. 이자는 원금 지급일부터 잘 수 있습니다.
또 6번에 지급 청구가 이유가 있다 해서 지급 인가된 경우 우리가 그 인가된 청구서에 의해서 그 청구권도 우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자 대는데 부는 부 대부 뭐 이자는 원금부터 이렇게 외우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는 뭐 한 시간 정도? 한 90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공탁을 끝내고 우리가 상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